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한국의학사 전. 녹화 전 네. 2편 네. 2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선생님은 이제 한국 의학사를 네. 상세, 중세, 근세, 최근세, 그리고 순환기, 그리고 독립된 한국의 해방후의 의학 이렇게 시대 순으로 구별해 놓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통사지요. 시간의 구별에 따라서. 그리고 문헌 자료가 없는 시대까지도 네. 의학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 유물까지도 다 통원해서 의료 활동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의학사의 시원을 앞쪽으로 네.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런 것이 이제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내용의 책을 다른 눈으로 썼던 그 미키 사카에라는 한국 네. 선생님이 이름을 하면 사실 이 이름은 떠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둘은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신화로 상정을 하고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반대로 이제 그런 뭐 문자로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것과 유물을 통해서라도 이제 의학의 그 시원을 좀 딱 앞으로 가게 하는 시도도 하셨고,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돌이 치매 기원이냐, 뭐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황당한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할 책의 저자인 전상훈이 번역한 그 교토대학 교수 야마다 게이지가 쓴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책에도 같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기에도 침이라는 게 이제 폄석이라는 돌에서 네. 기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눈이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조선의학을 보는 눈이 아니고 세계사를 보는 사람들이 중국의학을 보는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한국 의학사를 논하셨지만 그리스 의학과 인도 의학의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남방 의학, 그리고 뭐 티베트 의학 같은 여러 가지 의학의 요소가 네. 들어와서 한국 이 땅의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사라져가고, 이렇게 그 세계의 의학사 속에서 한국 의학의 위치를 네.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이 참 선생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넓은 시야, 내가 일본 사람인데 조선사를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봐야지, 아니면 내가 한의사인데 역사를 이렇게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의학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 공부를 두루 통달하신 선생님이 이제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여기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이 책의 가치는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로부터,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뭐 인도, 그리스, 티베트, 그리고 뭐 이집트 의학까지도 다 총망라를 하시는 세계 의학 속에서 한국 의학사를 돌아봤다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싶고요. 선생님 스스로 맨날 자기는 19세기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의학사를 바라볼 때 이런 눈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인석 선생님이 논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제 뒤로 올수록 조선사, 그러니까 그 66년에 그 증보 출판하신 조선사 이후부터는 문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이제 뭐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료에 나열을 막 하신 게 주가 되었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의 압박. 레퍼런스의 압박이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마지막에 여인석 선생님이 1차 사료만을 토대로 저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레퍼런스, 조선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다 읽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역사서로의 생명력이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그 후에 후학들이 이런 방대한 레퍼런스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사료의 활용도라는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쓴 거를 읽고 그거를 써놓는다는 것이 역사의 시작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할 수 있는 책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한국 의학사 책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여땡땡 교수님의 한국 의학사라는 책인데, 아마 이 전신에 이 네. 책이 없었으면 그 책을 쓰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예. 여인석의 평가가 이제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료를 나열했지만 그 나열이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은 그렇고요. 백과사전이군요. 예, 이제 책 내용과는 별개로 이제 서평이니까 이게 독후감이 아니고 얘기해 보면 참 멋진 책이에요. 지금 이제 섬유로 장정이 되어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책 뒤를 이렇게 그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섬유로 붙이고 또 풀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책이 안 갈라지잖아요. 예, 이 책을 완전히 제가 펴서 이렇게 눌러서 보더라도 책장이 뚝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정말 만듦새가 높은 그런 책이고, 옛날 수학 정석 책이 수학 이랬어요. 정석책이 이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쇄를 보면 이렇게 컴퓨터 조판이 아니고 이제 퇴고가 끝나고 나면 활자 문선공이 활자를 하나씩 빼가지고 식자공이 하나씩 그 조판에다 이걸 세우기면 그걸 이제 프레스 인쇄를 해가지고, 윤전기라고 해서 프레스 인쇄를 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참 그 활자 인쇄가 가지는 그런 고졸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책으로서도 완성도도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손때가 타면 그 섬유의 그 안료가 이제 디스컬러링이 되면서 참 멋진 그런, 오래 두면 둘수록 그런 멋이 살아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데코레이션으로도 네. 좋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97년에도 무려 21,000원이라는 고가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만 원 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제가 이제 표지를 열고 목차를 한 페이지 찍어놨는데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 표지 목차 첫 장에는 의라는 글자 세 글자만 빼고 전부 한자입니다. 그리고 목차 전체를 봐도 의하고는 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송상용 교수님과의 대담을 볼 때 당시 젊은이들도 한문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의학 관련 그거를 몽땅 다 모아서 따로 책으로 이제 엮어낼 정도로 한자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목차가 대략 여기 의자 하나 나오지요. 또 의자 하나 나오고, 여기 의자 3개, 4개구나. 예. 이렇고 나머지 다 한자이기 때문에 참 숫자.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절판인데 심판이 나온다면 이제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있는 형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원장님이 하면 어때요? 네. 원장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라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움이 다른, 이런 멋진 책에는 가름끈이라고 여기 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줄이 있었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괜한 트집을 한번 더 잡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해에 나온 책에는 여기 정음사 책에는 여기 가름끈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 제가 책을 네. 정석도 혹시 원판으로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한국 무슨 사, 지금 소개해드렸던 한국 의학사, 그다음에 한국 과학기술사라고 이름 붙은 책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보는 조심스러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시도이고 좀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글은 전부 제가 지은 것이고, 혹시 이 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 저의 학문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고, 또 특정 개인을
머릿속에 두고 쓴 글이 아님을 제가 미리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나서 조선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효율적으로 쥐어짤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국사교과서에 보면 뭐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뭐 토지를 하고 무슨 황소의 수를 세고 뭐 과수원 이런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도 실제로 조선의 거의 모든 것을 샅샅이 연구를 합니다. 통카피를 하기 위해서. 통카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정치까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냥 조용히 망해가고 있던 나라 조선이 근대적인 눈으로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불행하게도 이제 일본의 눈이었다는 게 이제 불행인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사회를 볼 때 통용되는 근대적인 눈으로 일본은 조선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요.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근대적인 눈으로 파악된 조선은 그 결과로 아주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조선 땡땡사. 이제 조선 땡땡사라고 이름 붙은 책. 그러니까 조선 미술사, 조선 광업사, 뭐 양잠, 풍수, 지리, 무당, 인쇄, 천문, 업 등등등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 학문의 시작을 찾아보십시오. 조선 땡땡사라는 책을 피하고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제자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고 일부 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극소수의 예외를 빼면 연구비를 대는 사람의 어떤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만 그 일제차였으니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판이 된 수많은 조선 땡땡사들을 두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방이 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인들에 의해서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50년대부터 늦게는 이제 70년대까지 전날에 이제 조선 땡땡사,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 선박사 뭐 이런 책이 있었다면 그것이 한국 땡땡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탄생되게 되는 거죠. 일본이라는 근대적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았다면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눈으로 한국 땡땡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불행하게도 일본 제국주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읽는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요. 일부는 이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각으로서의 한국 땡땡사를 써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학문이 가진 복인 것 같아요. 어떤 선조를 만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 땡땡사를 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눈으로 한반도 역사를 돌아보기는 했지만 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눈으로 봤지만 학문을 하는 태도나 문화는 사실상 일제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국 대학이 조금 경직된 문화를 가지는데 하나의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다 제가 써놨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한국 땡땡사를 썼던 분들이 지금도 해당 학계의 교조로 다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학문적 문화가 완전한 일제시대 학문적 문화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공과 과를 같이 평가하는 시간이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들의 공과는 별개로 하고 조선사를 거쳐서 한국 땡땡사에 이르러서 우리는 비로소 일본보다 거의 한 100년 늦게 현대적인 학문의 통사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 나온 갓선 학자들이 이제 한국 땡땡사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발전시킨 좋은 예도 있고 반대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은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를 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의학사를 처음 들여다본 사람은 이능화라는 사람과 최남선,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긴 글 속에 조각조각 글로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의학사를 들여다봤고요. 불행하게도 이 둘은 너무나 재주가 뛰어난 어영 황자였고, 특히 최남선은 뭐 조선의 3대 천재로 분류되기도 하고, 한국 민속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능화의 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뭐 지금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날린, 영욕을 한, 그 영광을 누린 조선의 천재들은 훗날 둘 다 나란히 그 친인 인명 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이들의 생각을 이어받은 일본인 학자 미키 사카에가 조선 의학사를 저술하게 되고요. 그 대척점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김두종 쌤의 한국 의학사 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책인 네, 거죠. 최남선, 뭐 이능화, 그리고 뭐 이병도, 미키 사카에 등등이 하나의 흐름을 가진 조선 의학사의 반대 속에 대한민국인의 눈으로서 본 한반도의 의학사를 결집한 것이 한국 의학사 전이 가지는 서지학적 가치이자 일산 김두종 선생님이 의학사에서의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미키사카에가 쓴 조선의학사라는 책도 한국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미키 사카에 대한 책은 갖고 계세요, 그 책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집에 있어요? 네. 이제 삼모경이라고, 이건 이제 박성래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요. 네. 여기 이제 대단히 가치 있는 책이고, 네. 역시 쌍둥이 형제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관점이 완전 다르다는 네, 거죠. 관점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다르게. 이 그 두 책에 대한 그 의견을 네, 박성래 선생님이 쓰셨죠. 쓰셨군요. 네. 아. 그래서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는 글이라서 이제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네. 예, 조금 빨리 전개를 해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 지금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왜 이 책이 절판이 되었을까? 찾지 않는, 이런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찾지 않게 되었을까? 한국 의학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거나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한의사들이 쓴 글이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자, 보십시오. 한국 의학사라는 네. 무형의, 건드릴 수 없는 절대지존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와서 한국 의학사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이 있고요. 네. 한국 의학사라는 것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고, 들어와 있던 새로운 의학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의학이 한국 의학사의 주류를 형성해 나간다.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의학을 주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인도 의학도 들어오고, 티베트 의학도 들어오고, 몽고 의학도 들어오고, 서양 서양 의학도 들어오고, 네. 해서 흐르는 거대한 한국 의학사의 흐름은 지금 한의학이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두종 선생님의 논리는 한국 의학사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절대지존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유기체다. 움직이는 네. 유기체다. 음.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김두종 선생님의 눈으로 쓴 한국 의학사의 행간은 한의사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김두종 선생님의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리를 물러주고 사라져야 될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한의사들이 쓴 책에 보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 내용을 다 공부를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상과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한 책이고, 되게 그 사람들의 술에는 서양 의학사,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쓴 한국 의학사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는 비정의적인 상태인 것 같고, 빨리
우리의 눈으로 본 한국의학사 책을 써야 된다. 이런 쪽의 말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것이 과학적인 태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그 각 대학에서 나온 원전학이나 한의학 교실에서 발행한 책에 그 기저에 김두종 선생님의 한국의학사 전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의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원전학 교실에서 교수님이 쓴 책을 펴시고 같은 시대의 김두종 선생님 책을 한번 펴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아무런 상관없이 써진 책인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실의 나열인데 네. 보는 해석을 서로 이제 네. 다르게 하고 있다. 네. 그 얘기군요. 예, 김두종 선생님은 한의학을 모르셨던 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봉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한의학에 대해서 봉천에서 충분히 서지학적인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양의학을 보고 서지학도 보고 하신 분이 어떤 의학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의학이 흘러가는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내리신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이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현대 과학의 발전의 흐름에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서양 의사가 썼으니까 라는 것이 원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김두종 선생님의 한국의학사 이후에 네. 그러면 왜 각 의과대학 교실에서 한국의학사 연구가 지지부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참 되게 쓴소리를 좀 하자면, 첫째는요, 원전 독파 능력이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예, 저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안 해도 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하시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원전 독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느냐? 서양의학사를 연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사학 교실에서 서양의학사만 딜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유명한 의사학자인 분들하고 라틴어나 영어나 로마, 그리스어는 그러면 그만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써진 서양의학 역사의 논문이 질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서양의학이 한국에 막 들어올 때 개항기의 의료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부산물로 의학의 한국 의술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로 지금 싸우고 있지요. 그래서 세브란스랑 네. 서울대랑 그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가 전부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 의료기관이 어디냐, 서양식 의료기관이 어디냐, 의학교가 어디냐, 최초 면허받은 의사는 누구냐, 면허를 안 받았는데 그 의사 행위를 한 한국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 밝히는데 모든 연구가 집중되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됐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연건동에 있는 거 앞에 김익남이라는 사람의 동상 제막이 됐어요. 아까 검색해보신 네, 아까 검색해도 제가 이제 이름이 정확치 않아서, 워낙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동상 제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학사에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학교 나왔느냐, 경희전 나왔냐, 재중원 나왔냐, 이거를 따져서 그거에 앞에 있는 사람의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의사학계의 현실이고, 학회를 둘로 나누고 저자를 보면 내용을 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땡땡 박땡땡 교수님이 쓴 재중원파와 황땡땡 선생님이 쓰신
그 대한제국의 음. 대한의원 파가 나누어서 책 안 사요. 저는 저자 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다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사가 학회가 학회라고 모여서 20명도 안 모여요. 안 모이는데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예, 같아요. 그 에너지가 몽땅 다 그 재중원하고 그 대한의원의 원조 찾기로 싸우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 그런 소모를 할 바에는 그런 소모를 할 바에는 조금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제넘게 해보게 됩니다. 저 주제 넘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얘기신 네. 것 같고 제가 그 둘을 네. 금방 친하게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친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스갯인데 이제 끝내야 되니까 네. 그 이제 세브란스는 저기 미생 드라마하고 있던 서울역 앞 그 건물에서 이제 70년대 현재 연희동으로 옮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지금 연건동에 있는데 예과 건물은 거기 안 있었어요. 그러면 예과 건물을 가진 자도 우리도 원조다라고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제3자가 나서면 그 둘이 아마 딱 협력해서 걔를 막 아주 배척하면서 협력을 할 것 같은데 다른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네. 네. 우리 원장님 잘 아실 것 같지만 그 서울대학교 예과 건물이요. 네. 동산성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최근까지도 진료를 했었고 아니 왜 예과 건물은 안 되나요? 예과 건물 쓰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깃장을 모아보는 것으로서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이제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사 이야기를 열심히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는 좀 이제 쉬운 책으로 괜히 했다가 나중에 한국의학사 한글판은 원장님이 쓰시고 강의를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노년에. 자 그러면 지루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계시다면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꼭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